가요. 그래서 강원도 여행을 가다 보면 38선 휴게소가 있어. 그리고 그 지나가서 보면 김일성 별장이라는 데도 있어. 그게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휴전선은 38 한국전쟁 이후에 그 미국하고 김일성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은 게 휴전선이고, 38선은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분할 점령 경계선으로 그은 것이고, 그래서 그게 달라요. 요것도 모르는 분들 많죠? 예. 이게 다르다는 걸 많은 분들이 또 모르고 지내. 응. 저런 개소리를 북한에서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때 평화적으로 길들이니까 말 잘 들었잖아. 뭘 평화적으로 안 돼. 네 태어나기 전에, 아니 네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이미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20년 동안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노력을 했고 그때 말 들었어.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개지랄 연병을 떨면서 남북 간의 모든 평화 노력을 수포로 돌려놔서 지금 저 지랄을 한 거지. 응. 예. 이제 이런 것들을요, 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가르치니까 요걸 못 가르치게 하려고 박근혜가 근현대사 교과서하고 그 국사 교과서 하나로 섞어서 역사라고 만든 거예요. 예. 김영삼 때 그 한국사하고 한국 근현대사를 구분을 했어. 그래서 김영삼 때 이제 한국사는 저 고대부터 한국 근현대사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책인데, 한국 근현대사는 그 1860년부터 이 최근 현대사까지를 그 따로 가르치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책을 자기네들이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대한교과서라고 뉴라이트 교과서를 가르치라고 막 강요를 한 거야. 근데 선생님들이 다 그걸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중에 그 뉴라이트 교과서 하나를 강요를 했어. 교학사 교과서를 막 쓰라고 했는데 안 쓴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든 거야. 그 일단 교과서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 통합된 교과서에서 교학사가 소위 뉴라이트 한국 근현대사 입장으로 쓰여진 책이었어. 그래서 그 교학사 교과서를 막 강요했는데 선생님들이 교학사 빼고 뭐 미래엔 뭐 다른 교과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아예 국정교과서를 하겠다. 그러면서 따로 만들었다가 탄핵당한 거야. 국정교과서 때문에 탄핵당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또 그때도 언론이 거짓말을 했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국정교과서가 애들에게 더 유리하다. 검정교과서는 애들이 8종 교과서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국정교과서를 공부하면 한 권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런 소리를 교회의 권사 장로들을 시켰고 막 퍼뜨린 거야.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국정교과서가 더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어요. 근데 내가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 국정교과서 시절에 애들 가르쳤었다. 국정교과서는 양쪽 날개, 한마디로 사진 밑에 있는 보충 설명을 꼬아서 낸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한 권이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외운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게 꼬아낸다. 근데 검정교과서는 8종이기 때문에 8종에 공통으로 들어간 내용만 시험에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서 내가 주장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다? 근데 전병헌 의원실에서 실제로 그 국정교과서로 시험 본 애들하고 검정교과서로 시험 본 애들하고 수능시험 평가를 딱 평균을 발표를 했는데 검정교과서가 훨씬 높아. 그래갖고 학부모들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국정교과서 반대로 돌아선 거야. 그게 2015년 9월에 있었던 일이야. 예, 2015년 9월. 예, 검정교과서가 8종이었어요. 예. 네. 이런 내용들 다 몰랐던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최순실 사태 때문에 들어온 분들이라. 예. 예. 잠깐만요. 여기 장애인님이라고 쓰네. 캡처 떠주시고요. 지금 누구더러 병신년아 그런 거야?
누구더러 병신년아 그런 거야. 어? 누구더러 그러니까 전쟁을 내래 뭔 얘기야. 너는 일단 내가 고소를 할 거야. 그래서 네가 시청자들한테 그런 거다. 그럼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줄 거고 아니면 네가 나한테 얘기한 거다. 그럼 나한테만 민사소송으로 물어내면 돼.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거니까 네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 그리고 나한테 사과하지 마라. 너희들 자꾸만 막 이렇게 욕설해놓고 나한테 사과하는데 나는 사과를 받아줄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 중계방 야단치고 온 거예요. 망치부인님 화면에 미친 트럼프라는 표현은 뭡니까? 미국 언론에서 매드 트럼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를 미쳤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미친 트럼프라고 나도 따라 쓴 거예요. 예. 미국 언론에서는 미친 트럼프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개 지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미친 트럼프라고 썼다고 지금 네가 나한테 시비 건 거세요? 지금 네가 나더러 미친 트럼프라고 그랬다고 지금 시비 건 거야? 미국 언론에서도 그러는데 한국 언론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 있어? 지랄들이야. 너 트럼프야? 이 새끼 진짜 버르장머리 없이 꺼져 이 새끼야. 네. 자, 김대중 노무현 때 평화 이룬 거 박근혜 이명박이 망쳤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미 김대중 노무현 때 계속 도발이 있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또 얼릴게요. 너 어디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 꼼짝하지 말고 들어. 김대중 노무현 때 도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노무현 때는 도발이 없었어요. 네, 노무현 때는 도발이 없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두 차례 북한 해군이 쳐들어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교전이 있었어. 서해교전하고 연평해전하고. 근데 이 서해교전은 북한이 쳐들어온 게 맞아요.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북한 해군이 쳐들어와서 남한 해군이 밀어내면서 그 북한 해군을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완성을 했던 게 서해교전이야. 근데 연평해전은 좀 달라. 왜냐? 그 연평해전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함대가 가면 안 되는 지역으로 이상하게 움직였어. 그리고 그 연평 함대가 그쪽으로 연평해전의 원인이 됐던 그 함선이 움직였던 원인이 나중에 조사를 해서도 이게 이유가 좀 말이 안 됐어. 좌우지간 그 연평해전이 일어난 게 언제였냐면 월드컵 때야.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유도했다라는 말도 막 나오고 그랬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 연평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서해교전은 보도가 됐는데 연평해전에 대해서 거의 보도가 안 됐어. 이유가 뭐였냐면 그게 그 결승전 이틀 전인가 그랬어. 연평해전이 일어난 게 결승전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때가 우리나라가 무슨 4강에 올랐을 때야. 그날 연평해전이 일어난 날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간 날이었어. 그래갖고 언론이 연평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야. 그리고 이제 4강전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미쳐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대한민국을 외치고 다닐 때라서 연평도에서 죽어간 장병들이 왜 죽었는지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진 거지.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연결식이 있었어. 근데 어쨌거나 그 두 번째 연평해전도 나중에 우리 함대가 밀어붙여가지고 둘 다 이겼어. 두 번째 연평해전도 우리가 이긴 거야. 서해교전이랑 연평해전 둘 다 우리가 이기긴 이겼어. 그랬는데 월드컵 결승전 날 그날이 이제 연결식이었어. 근데 결승전 이후에 폐막식을 하는데 그 폐막식에 주도하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 왜냐하면 그게 한일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이 세계 정상을 초청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월드컵이 기록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정상이 가장 많이 참여한 월드컵이다. 왜냐하면 월드컵에 세계 정상이 참여를 안 한대. 왜냐하면 이 월드컵을 상업적인
경기로 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정상들이 그런 월드컵을 보러 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때만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그 폐막식에 온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가기 전에 오전에 연결식에 참여하겠다고 그런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근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반대를 했어. 내가 이거 그때 청와대에 일했던 사람한테 정확하게 들은 얘기야. 잘 들어. 국방부 장관이 반대한 거야. 참가할 수 없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왜 참가할 수 없느냐. 우리 군인이 그 북한하고의 교전 중에 사망해서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 연결식에 참석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막 국방부에서 말하기를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전 참전에서 수천 명의 장병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마다 대통령이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 사병의 죽음에는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통령은 사병의 죽음의 연결식에 참석할 수 없다. 그걸 어긴 게 딱 하나 김영삼이었다. 그래서 김영삼 때 한 번 그 일반 사병의 연결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왜냐하면 해마다 죽어가는 장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여러분도 알죠? 군대에서 죽는 사람 많은 거. 폭파사고로 죽고 지뢰 밟아서 죽고 훈련 중에 죽고 많이 죽잖아. 그런데 일반 사병들, 다른 사병이 죽었을 때는 대통령이 안 가고 특별한 사병이 죽었을 때만 대통령이 간다면 나머지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월남전 때 박정희가 만든 원칙으로 못 가게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날 연결식에 참여를 못하고 그날 연결식에 그게 법이었대요. 교전 중에.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도 안 갔다니까. 교전 중에 사망한 사항에 전두환 노태우도 못 갔어. 그게 군대에서 만든 불문율이고 국방부에서 만든 불문율이라 전두환 노태우도 못 갔던 거야. 김영삼만 한 번 갔던 거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연평해전 때 못 간 것 때문에 한이 돼갖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개선을 요구를 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교전 중 사망한 병사에게 억대 보상금을 주고 억대 보상금을 주고 대통령이 연결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 이거 몰랐죠? 예. 뭐가 동문서답이야. 김대중 대통령 때 뭐가 동문서답이야. 그 월드컵 때 김대중 대통령이 참여했다는 얘기 지금 눈에 한 거잖아.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는 교전. 김대중 대통령 때 2번의 교전이 있었으나 우리가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죠? 찾아봐. 우리가 이겼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도발한 적이 한 건도 없었어요. 예, 한 건도 없었어. 그리고 실제로 남한이 도발이 당하기 시작한 거는 이명박 때였죠. 이명박 때 천안함 당했지? 그 다음에 연평도 피격 당했죠. 그리고 노크 귀순 있었죠? 그 다음에 박근혜 된 다음에는 김정은이가 수시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도발했죠. 지금 대답하잖아. 찾아봐. 예. 찾아보세요. 김대중 때 2차례 교전이 있었는데 그게 서해교전하고 연평해전이야. 둘 다 우리가 이겼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교전이 없었어. 교전에서 누가 죽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사소하게 총기 사건 같은 것들은 있었지만 우리 남한의 병력이 사망하거나 남한의 영토가 침범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진짜 안보시기라 그래요. 근데 이명박 때 어떻게 됐어요? 천안함으로 장병 40몇 명이 죽죠. 연평도에서 군인과 민간인들 수십 명이 죽었어요. 다 이명박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노쿠기순. 예. 노쿠기순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귀순을 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얘가 귀순을 했단 말이야. 근데 7개의 경계선을 한 군데도 안 걸리고 넘어와. 그래서 얘가 군부대에 들어가갖고 생활관 문 두들기고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라면을 끓여준 사건이 발생해. 그게 노크 기순이야. 그때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이었어. 이번에 사드를 지금 끌어들인 사드를 성주에다가 강제로 갖다 놓은 게 김관진이야. 뭐 이제 대답이 됐나? 김대중 정부 때 두 차례 연평해전, 서해교전과 연평해전 우리가 완승을 했어요. 근데 이명박 때는 어땠죠? 서해교전, 천안함 완전히 당했죠? 그 다음에 연평해전 어땠어요? 연평도 피격사건. 그 연평도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잘 설명할게. 이게 또 중요한 얘기야. 연평도 피격사건. 자, 연평도 피격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연평도 피격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그 당시에 2010년 11월이었어. 2010년 11월에 무슨 사건이 발생해? 9월달부터야. 2010년 9월달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명박한테 사찰당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랑 같이 기자회견을 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슨 국민은행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컴퓨터 무슨 솔루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광우병 관련해서 미국 유학생이 만든 동영상을 링크해놨어. 근데 그걸 빌미로 해갖고 이 사람을 국민은행에 그 솔루션을 납품했는데 그거를 납품을 끊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해서 한국에서 완전 쫄딱 망해. 그래서 이 사람이 2009년에 일본으로 도망을 갔대. 일본으로 가족을 데리고 피신을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갖고 괴롭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2009년부터 10년까지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2010년 9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와. 그래가지고 야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민간 사찰이 있었다는 사건이 터져. 그래가지고 이제 민간 사찰을 했고 그때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만들어서 민간 사찰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 그러자 청와대에서 우리가 언제 대포폰을 만들었냐? 차명폰이지. 이러면서 개소리를 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 11월 20, 그러니까 연평해전 바로 전날 밤 10시에 전 세계로 특전이 가. 이명박이 하야해야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민간 사찰을 했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그게 뭐였냐면 원충현이라는 그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을 사찰해갖고 기록한 수첩이 발견돼. 민간인을 사찰해서 걔가 갈비탕을 먹었다 어쨌다. 요런 거를 다 기록한 수첩이 발견이 돼. 그래가지고 그 수첩이 발견됐다는 게 AFP 통신이나 AP 통신을 통해서 다 퍼져나가. 그래서 그때 손학규가 그때부터가 이제 손학규 그 징크스가 생기는 날이야. 그 다음날 손학규가 이제 서울역에서 대대적으로 출정식을 하고 이명박과의 결전을 하겠다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연평도 피격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날. 자,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야, 지금 듣고 이 내용이나 잘 듣고 다시 질문해. 방송을 일단 듣고 나서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아침에 8시부터 2시까지 6시간 동안 그 포를 쐈는데, 이 연평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서해 5도라 그랬고,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섬이, 우리나라 영토야. 그게 이제 미군하고 김일성하고 합의를 본 내용이야. 근데 문제는 바다에 대한 국경선, 해안 국경선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 NLL을 임시로 그었다가 74년도에 미국에서 그게 무효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그래서 NLL은 실제로 이제 존재 자체를 미국이 인정을 안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연평도가 국제법상 북한의 영해 안에 있는 거야. 영해가 뭐냐면 국제법상 썰물대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를 그 나라의 영해라고 그래. 근데 해주 앞바다에서 12해리 안에 연평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 연평도 주변에 동그라미를 그어주면서 이 길로 다녀라 라고 해놓은 거야. 근데 연평도에 우리 군대도 있고 우리 민간인도 있어. 그래서 그 연평도에서 훈련을 할 때 어디로 했냐면 반드시 서남 쪽으로. 왜냐면 동남 쪽은 우리 그 한국 섬이나 이런 땅이 있으니까 그 먼 바다 서남 쪽으로만 포사격 훈련했던 거야. 근데 그날
아침 8시부터 2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북쪽으로 포를 쏜 거야. 그러면 그게 국제법상 북한의 영해에다가 포를 쏜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는 NLL을 우리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NLL 안에다 쐈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때 쐈던 포가 한 시간에 3,600발을 쏠 수 있는 포였대. 1분인가 1시간에 3,600발을 쏠 수 있는 포인데 그걸 6시간에 걸쳐서 3,000발만 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6시간을 간 거야. 그러니까 500발씩 쏘면서 6시간을 간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그날 아침 8시에 그만해라. 그 다음에 중간에 10시에도 한 번 보내고 12시에도 한 번 보내고 3번인가 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려. 그 다음에 2시에 포사격을 한 거야. 그래서 연평도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 다 박살이 났는데 그때 이명박이 그만하라고. 확전을 방지하고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주 군부대에다가 포격을 안 하고 끝냈어요. 그게 연평해전이야. 연평도 피격 사건이야.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북한에다가 포사격 훈련을 한 건 국제사회로 갔을 때 우리는 NLL을 우리 영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또 변명할 거리가 있어. 그런데 북한이 우리의 땅 연평도에다가 한포 사격을 한 부분은 휴전협정 위반이야. 그러니까 그 휴전협정 종전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우리의 영토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 군부대를 박살을 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야. 쟤네가 먼저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이 그만하자라고 전통문을 보냈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결국 그래서 나온 말이 연평 포격 사건이 난리가 났어. 그리고 열흘 동안 온 텔레비전이 이제 연평도만 보여준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일이 밝혀져.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장을 불러다가 야단을 친 거야. 야 이 새끼야, 너가 국정원장이면 북한이 우리의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똑바로 조사를 해서 청와대에 알려주고, 그래서 청와대가 대북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이런 우리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했어야지. 너 뭐 했냐 이러면서 원세훈을 대다 조진 거야. 그러자 원세훈이 이렇게 얘기를 해. 보고했는데요? 뭐? 언제? 8월 달에요. 2010년 8월 달에 북한이 우리 남한의 대북 강경책에 분노해서 서해 5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북한을 자극하면 서해 5도가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8월 달에 연평도가 피격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날 아침에 그 6시간에 걸쳐서 그 이상한 훈련을 서남쪽으로 해야 되는 걸 북쪽으로 쏘면서 도발을 하다가 북한에서 대응사격을 해서 연평도가 박살이 난 다음에 대응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냐?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러자 청와대에서 원세훈이 거짓말했다라고 보도문을 내. 그래서 내가 제목에다가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이렇게 방송 제목을 달아놓고 4시간인가 5시간인가 방송을 했어. 그러자 그때 안상수가 인천을 가. 안상수가 인천에 가가지고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이런 거야. 그래서 기자들을 불러갖고 여기 탄피가 있다고. 근데 그때 그 옆에서 이게 115mm 포예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포병부대에서 장군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게 115mm 포라고 탄피라고 막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연합뉴스 기자가 보고 YTN 기자가 이거 보온병인데요? 그래가지고 막 온 나라가 안상수의 보온병을 막 비웃으면서 전부 다 난리가 났어. 그래서 가린 뉴스가 뭐냐? 국정원에서 보고했다는 거. 연평도의 피격 가능성을 이미 국정원에서 보고했고 청와대는 연평도의 피격 가능성을 알면서 그날 그 이상한 훈련을 지시했다. 요 내용이 덮인 거예요. 그래갖고 안상수가 3일 동안 그 내용으로 쫙 보온병으로 연평도 뉴스를 덮은 다음에
얼마 전에 죽은 그 인어 아가씨 남자 주인공, 걔가 히로뽕 했다. 그 뉴스가 주말에 나와. 그리고 연평도 뉴스가 싹 사라져요.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SBS에서 연평도 피격 당일 군부대 술파티, 술판 벌여 라는 보도가 나와.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막 이 국정원들이 막 퍼돌렸어. 내가 누구야? 그 부대를 찾아냈지.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날이 그 연대장인가 대대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날이야. 그 연대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날이라서 그 대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서서 회 한 접시를 놓고 포도주스로 건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술판을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렸단 얘기야.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모든 국민들이 그게 연평도 부대인 줄 알았어. 그게 어디냐면 서울 서북부 지역이었어. 서울 서북부 지역 부대였던 거야. 그러면 연평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던 부대였어. 그리고 술판도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그거를 막 퍼돌리면서 얘네가 군기강이 회의에서 연평도 피격이 있었다 이러면서 다시 연평도를 이제 써먹으려고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진실을 딱 밝혀버렸잖아. 그거 포도 주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뉴스가 사라지게 돼. 그 뉴스가 사라지게 돼. 그런데 그때 그날 망부님 뉴스와 망부님 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뉴스는 날조인가요? 그래요. 예, 내 말하고 뉴스하고 다른 것 같다. 우리 그 망치부인 방송국에 가서 연평도 이렇게 치고 보세요. 이거 뉴스로 다 있어요. 님이 지금 보고 있는 뉴스가 당신이 지금 뉴스라고 보고 있는 조선의 알타리, 네가 보고 있는 게 전부 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얘기라서 그래. 걔네들은 원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애들이야. 내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릴 테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채팅하지 말고 우리 방송국에 들어가서 함께 읽는 뉴스에 가서 연평도 검색해봐. 2010년에 내가 지금 얘기한 내용 다 뉴스로 나왔던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연평도 사건을 다시 살리려고 그랬는데 못 살렸어. 그런데 DC 인사이드에 이상한 갤러리가 생겼어. 연평도 북괴 갤러리. 연평도 북괴 갤러리가 11월 그 사건 당시에 생겼는데 12월까지 별로 존재를 몰랐어. 그런데 그 당시에 DC 애들이 나한테 제보를 해. 원래 갤러리가 생기려면 그 활동을 오래 해가지고 그게 공식으로 갤러리로 인정받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린대. 그런데 그 연평도 북괴 갤러리가 11월에 사건 터지자마자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DC 인사이드에 일어난 이상한 일이다 라면서 제보가 들어왔어. 그리고 걔네들이 12월 달에 뭘 했냐면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란 사이트를 해킹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해킹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를 해. 그걸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 그런데 나랑 우리 신랑이 거기에다가 의문을 달았어. 해킹은 한다고 쳐. 그런데 그 해킹 방식이 뭐였냐면 그 우리민족끼리라는 대남 홍보 사이트를 그 주소를 모든 여기저기에다 다 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디도스 공격을 하게 한 거야. 동시 접속하게 해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유도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대남 홍보 사이트에 그 아무나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만 이 새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랑 나랑 전쟁이 붙어. 그게 12월 28일부터 그 다음 2011년 1월 14일까지의 연평도 북괴 갤러리 전투야. 그때 그 열흘 동안에 걔네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낮 동안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30대 후반 정도 된 남자들이 전화를 해서 자기네들은 매일매일 노동신문을 읽고 북한의 조선중앙 TV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민족끼리 매일 들어간다는 거야. 그때 보신 분 손 들어봐. 나랑 걔네들 전화통화할 때 보신 분. 30대 후반 정도에서 40대 초반 된 남자들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매일매일
우리 민족끼리에 들어가고 조선중앙TV를 보고 노동신문을 읽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보냐. 근데 보니까 일반인은 거기 접속이 안 돼. 우리 일반 국민은 거기 접속이 안 돼. 그럼 누굴까? 그럼 누구겠어? 날마다 보는 그들은 누굴까?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사건 딱 처음 발생했을 때 내가 생방송으로 국정원에 전화를 해요. 1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에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 접속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러니까 국정원 여직원 안내데스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 그게 우리 생방송으로 다 나간 거야.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남자들이 또 몰려와. 그래가지고 그 매일매일 조선중앙통신을 보고 노동신문 읽는다는 애들이 국정원에 다시 한번 전화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난 걔네가 국정원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일부러 내가 3일 동안 안 하고 버틴 거야. 3일 동안 계속 전화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3일 만에 다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해. 일부러 그런 거지.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여직원이 자기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끊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봐 달라졌지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나 해. 국정원에 전화하면 대답이 달라지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자 훅 나가버리더라고. 국정원에 전화하면 답이 달라질 거라는 걸 니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쑥 다 도망가더라고. 지네가 국정원이라는 거지. 국정원이니까 알 거 아니야. 국정원에서 답변이 달라진 걸. 그때가 2011년 1월달 일이에요. 예. 그게 2011년 1월 초에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논리적으로 나한테 이기질 못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딸 사진을 DC 그 연평도 북계갤러리에 걸어놓고 얘를 강간하고 싶지 않냐. 이렇게 쓴 거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그래서 내가 이런 씨발.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게시물을 딱 생방송으로 걸어놓고 DC인들에게 묻겠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내 어린 딸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런 짓을 했는데 당신들은 이걸 용납하느냐. 이렇게 내가 DC에다가 딱 걸었어. 그러자 야구 갤러리에서 글이 올라왔어. 자기는 보수적인 성향이고 망치 부인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근데 나는 그게 야갤이 뭔지 몰랐어. 야한 갤러리인가 할 때 이게 야구 갤러리였대. 근데 그 야구 갤러리가 DC 인사이드에서 최대 갤러리였대. 그래갖고 그 야구 갤러리에서 이 새끼들 밟아버리자 이래갖고 연평도 북계 갤러리를 밟기 시작해. 거기에다가 코겔들이 붙은 거야. 코겔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도 망치 부인하고 입장이 다르지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코겔이 붙었어. 그래갖고 코겔은 기술적으로 공격을 하고 야구 갤러리 애들은 완전히 여론으로 모든 갤러리에 얘네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 연평도 북계 갤러리에 글 썼던 애들 아이디를 다 털은 거야. 다 털어갖고 모든 게시판에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각종 게시판에서 얘네들이 글 쓰는 게 다 티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연평도 북계 갤러리가 이름을 바꿔. 야, 우리가 이대로는 활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안보 갤러리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야. 그게 1월 14일에 밤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 다음날 1월 15일에 그래서 그 연평도 북계 갤러리 애들이 나에 대해서는 지네 게시물을 쓰지 않기로 다 협상을 했어. 그래서 망치 부인이 금치거가 됐단 말이야. 근데 어떤 새끼가 이응이응이라는 이름으로 내 딸과 나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려. 그 다음에 좌익교수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악플을 달았는데 딱 걔만 달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단 거야. 망치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글에 댓글을 안 달았는데 좌익교수만 딱 달았어. 그래서 좌익교수가 잡힌 거야. 그 글에다가 그 문제, 내 딸을 성폭력한 그 댓글을 다른 거야. 그게 나중에 딱 걸려가지고 지금 유죄 판결 받은 거야. 예.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감히 나를 언급하지 못하는 날 지 혼자 괜찮다 망치를 밟아라 이러면서 올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걸린 거야.
좌익 교수 영상 한 번을 또 딱 틀어요? 우리 시청자들 진짜. 어머, 동영상이 없네? 좌익 교수라고 쳤는데, 야,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 야, 안 나오네. 예, 잠깐만요. 와, 진짜 찾기 어렵다.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라는 안경유이님의 동영상 지금 지워져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돼. 와. 이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안 되게 막아놓은 거야? 와, 잠깐만요. 네, 유튜브에서 유튜브 주소로 한번 틀어드릴게요. 야, 이 진짜 이 꼼꼼한 네이버. 안경유의 좌익 교수라고 쳐야 나와. 와, 아주 꼼꼼한 것들이야.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 교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hure 것 망치 씨 망보 씨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보 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씨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북괴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으라면 싫답니다. 그래서 씨련이죠. 신치를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씨놈들아. 효도로도 그년 하게 1초면 일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입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지?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놓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 이래서 국정원 직원은 2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법정에 가서 본 직원은 남자였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좌익 교수는 목도리 둘둘 두르고 뭐 무서웠어요. 줄줄 짠 여자애잖아. 근데 내가 법정에서 만난 좌익 교수는 남자였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을 국정원 직원들이 돌려 쓴 거야. 국정원 직원들이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을 돌려서 쓴 거예요. 그 새끼가 그 좌익 교수란 닉네임만 쓴 게 아니라 좌익 척결, 그 다음에 뭐 무슨 좌익 머시기 뭐 이러면서 그 악플을 다는, 그러니까 소위 DC 인사이드에서 새누리당을 편들면서 우리 민주 세력을 비판하고 그랬던 그 악플러들 있잖아. 그 아이디들을 국정원 직원이 공용한 거야. 공동으로 쓴 거야. 그래서 그 년도 쓰고 놈도 쓰고 계정을 공유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2011년 1월 15일에 그 이응이응이란 거 그걸 써놓고, 왜냐면 이제 이 DC 인사이드의 체제가 익명으로 비로그인으로 쓰면 IP가 떠. 비로그인으로 쓰면 IP가 뜨는데 로그인을 하면 IP가 안 떠. 그걸 노린 거야. 이 새끼들이 그걸 노려서 IP를 공개할 수 없고 그 비로그인으로 해서 이응이응 기억기억 뭐 큐크 이렇게 쓰면 IP가 딱 뜨는데 로그인을 하면 IP가 안 뜨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것처럼 지가 먼저 이응이응으로 해서 악플을 먼저 글을 쓰고 좌익 교수 닉네임으로 로그인을 해서 악플을 댓글을 다른 거야. 지가. 그래서 그 IP를 가지고 추적을 해서 우리 가족에게 했던 10몇 개 댓글이 잡힌 거야, 이놈이. 그래서 이 놈이 내 담당이었는지, 내가 고소했던 그 글에서는 이놈이 잡힌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좌익 교수를 다 고소를 안 했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좌익 교수를 다 고소했다면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잡혔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나는 내가 고소했던 우리 집 식구들을 전담했던 새끼를 내가 고소를 해서 잡은 거고,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 좌익교수를 고소했으면, 각각 고소했으면 그 해당 글을 가지고 좌익교수를 잡았을 거야. 다른 그 국정원 직원들을.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국정원에서 좌익교수랑 똑같이 악플을 달았던 애들이 버글버글해. 72명의 국정원 직원이 저렇게 악플을 다는 짓을 해서 지난 대선 때 선거에 개입했어. 걔네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 그 김하영이라는 그 목도리 쓴 그녀는 승진을 했고, 그 팀이 원래 72명이었는데 더 늘어났대. 국정원 직원이 72명이 악플을 달았어요. 예. 그 당시에 검찰이 조사해가지고, 내가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검찰이 다 조사를 했어. 그래서 국정원 직원 중에 72명이 그렇게 악플 다는 일을 했다라는 걸 찾아내. 근데 그 72명이 국정원 심리전담반이야.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심리전담반 말고도, 잠깐만요. 국정원 심리전담반 말고도 다른 부서, 원세훈 비서실 이런 데에 있는 다른 놈들도 악플을 다룬 거야. 심지어 내가 잡은 좌익교수는 국정원 심리전담반이 아니야. 자, 집중해서 들어. 뭐요? 국정원의 악플 전문 심리전담반이, 여보세요? 음악이 좋지만 여기서 끌게요. 자, 그래서 이게 김하영 밑에 심리전담반이 72명의 국정원 직원, 그리고 그 심리전담반 말고, 심리전담반 말고, 다른 부서의 국정원 직원들도 수십 명이 악플을 달았어. 내가 잡은 좌익교수는 심리전담반 아니야. 대공수사과야. 대공수사과. 그래서 이 대공수사과에서 얘가 뭐 했냐면, 영화, 그 뉴스타파에서 만든 영화 있죠? 자백. 그죠? 그 자백이라는 영화가 유우성 간첩 사건에 그 유우성의 여동생을 막 국정원 직원들이 협박한 내용이잖아. 그 국정원 여직원을 협박했던 놈, 그 놈이 나한테 악플 달았던 놈이야. 예. 그 영화 자백에 나오는 그 유우성의 여동생을 협박했던 국정원 직원이, 그 직원이 나한테 악플 달았던 그 남자 직원이야. 요거 몰랐던 분들도 계시죠? 네. 김하영도 그 가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문제가 정말 신기하게도 진짜 이명박 박근혜 시대뿐만이 아니라 난 모든 문제에 연관된다니까? 진짜 그러네. 이것도 솔직히 사실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그 유우성 간첩 사건에 그 여동생 협박한 국정원 직원이 나한테 악플 달았던 그 놈이라니까. 내가 지금 포레스트 망치야. 야, 진짜.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연결되네. 아니, 내가 진짜 모든 장면에 다 연관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연평도 북계 갤러리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역사적인 상황에 내가 다 연관되어 있어. 야씨, 이건 언제야? 전 국정원 직원들의 양심선언, 박원순 공작.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이 증언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 시장을 흠집내서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자, 요게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국정원의 또 다른 기사. 하여간 그래서 그 남자 좌익교수를 내가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했고,
그걸 잡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와 같은 짓을 했던 좌익 교수들이 지금도 국정원에 버글버글 하다니까요. 나는 걔네들을 지금 다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닐 거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내가 2012년 4월 달에 어떤 놈들을 고소했어. 그때 이 새끼들이 2012년 4월 총선 끝난 다음에 내가 계속 방송을 하니까 우리 딸 사진을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한 거야.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얘를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라고 방송을 했어. 그리고 거기에 이거 처벌 안 받는다고 막 그 12명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 방송에 들어와서 12명이 처벌 못한다, 고소 못한다 지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12명을 다 캡처를 떠가지고 고소를 했어. 근데 어떻게 됐냐? 고소 안 됐어요. 여보세요? 아니 무슨 아프리카에서 나한테 뭘 보낸다는데 그 담당자 전화번호가 없다고 지금 나한테 계속 이 아줌마가 전화하네. 조선족 아줌마.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자, 좌우지간 그 12명을 내가 다 고소를 했어.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그 중에 5명이 부천 일대에, 이게 중요해요. 부천 일대에 있는 PC방에서 나눠 흩어져가지고 악플을 달았다는 거야. 그 부천이요. 부천이 뭔가 관계되어 있어. 내가 옛날에 했잖아. 옛날에 내가 잡혀가기 전에 그 강남 오피스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랑 부천이 수상하다. 부천에 그 당시에 뭔가 이상한 애들이 되게 몰려 있었어. 그래서 부천 일대에 악플러들이 여러 개의 PC방에서 댓글을 달았다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5명이 쓴 주민번호가 포항지역에 사는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도용을 했고, 그 포항지역 주부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은 그 사건 당시에 전부 다 포항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악플을 달고 우리 딸을 협박했던 놈들이 포항지역 주부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다라고 대구지검에서 판결을 내렸어. 처분을 했어. 대구지검에서. 대구지검에서 포항지역 주부들 무혐의 처리를 한 거야. 자, 어이가 없죠. 내가 고소한 건 부천 일대에서 악플을 단 새끼들이야.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모든 PC방에는요. 고해상도 CCTV가 다 달려있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그 PC방에서 글을 쓰면서 무슨 누구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글을 쓰잖아요. 다 잡혀요. 왜냐하면 그 고해상도 CCTV가 얼굴 안면 인식이 다 가능해. 그리고 무슨 로그인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찾아내요. 그래서 이 CCTV, 그러니까 PC방에서 댓글을 쓴 새끼들 얼굴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검찰이. 그런데 걔네들을 처벌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들은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도 도용했고 내 딸에 대한 악플도 달았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되는 새끼들인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 누굴까? 누구겠냐고. 그런데 일베에서 이상한 글이 하나 발견돼. 일베에서 나한테 고소당한 애들한테 대구지검으로 사건을 이첩시켜달라고 그래라. 그런 댓글이 하나가 딱 캡처가 됐어. 어떤 애가 나한테 고소당했다고 내욕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대구지검으로 옮겨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쪽지로 하겠다. 그게 딱 캡처가 됐어. 그러니까 대구지검이 뭔가 있는 거야. 일베 애들의 범죄를 대구지검에서 뭔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얘기지. 그 댓글 하나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베 애들이 뭔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국정원이랑 같이 사고를 친 다음에 그 국정원이랑 같이 사고 친 내용을 대구지검에서 무마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나 봐. 그러면서 대구지검에다가 부탁해라. 그런 댓글이 있었어. 그것도 캡처돼서 왔어. 근데 대구지검에 누군지 내가 모르잖아. 예. 좌익 교수 인터넷 중독, 박원순 공작 최일선에 있었다. 유우성 사건을 맡으면서 박원순 비난으로 댓글 재개. 저 새끼가 또 박원순 비난도 앞장섰어요? 야, 이 새끼
하여간 그리고 일베가 사무실 주소를 대구로 옮겼어. 일베가 그 많은 민주 인사들을 모욕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걔네가 12년인가에 주소를 대구로 옮겼어. 그래서 이제 대구지검이 지네들을 봐준다. 뭔가 이런 배경이 있나 봐. 그리고 중요한 건, 네, 욕설 캡처한 거, 예, 그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망치 부인은 누구 투표하라고 해요? 라고 물어보신 님. 망치 부인은 누구도 투표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 국정원 직원들은 절대 처벌 안 받아. 국정원 직원들은 대부분 신원미상으로 나와. 그러면 내가 3,000명 고소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처벌받았어. 현재까지 확인된 게 1,000명이야. 아니, 한 1,500명 되나?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걔네들 네트워크에서 소속된 애들은 처벌을 안 받아요. 근데 걔네들을 덩달아 쓴 애들 있지. 일반인들은 다 처벌돼. 절대 안 봐줘. 민간인들은 다 처벌되고 지금 3,000명 고소한 것 중에 신원이 확인돼서 처벌된 애들이 1,500이야. 그리고 나머지 1,500은 내가 볼 때는 부캐야. 여러 아이디를 쓰는 놈들이고 이놈들이 처벌을 안 받고 있어. 내가 3,000명을 고소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놈이 국정원이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야. 어떤 놈이 국정원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3,000명을 고소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처분서 받은 게 1,500명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1,500명은 지금 처벌 안 받았다는 얘기야. 신원 미상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옛날에 그 12명 사건 때 고소했던 애 중에 하나가 그때 중국에 있었어. 중국 IP라서 처벌을 못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기소가 재개돼가지고 걔도 벌금형에 처해진 게 있어. 그때 벌금이 300만 원인가 나왔더라고. 굉장히 센 죄를 졌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글 썼던 애들 너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그거 다 기소가 살아나. 해외에서 악플을 달잖아. 그럼 기소 중지가 돼. 기소 중지로 있다가 한국으로 딱 들어오면 그 기소가 다시 부활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럼 너네들 나중에 취업할 때 다 문제된다. 너네 악플 달아가지고 이런 걸로 사소한 처벌받은 거 이것도 그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다 걸려.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신원 조회를 더 철저히 하기 때문에 너네 사소한 범죄도 다 걸려. 너네들 그러니까 나한테 악플 달고 그러면 안 돼.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악플 달면 그거 전부 다 처벌받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쌍욕하시면 안 돼. 누구랑 논쟁하면서 누구 욕설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욕설을 하시면 그 내용으로 여러분이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누구를 욕하면 그 내용으로 여러분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욕설을 쓰시면 안 되고요. 선거 때 만약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그 글을 썼잖아.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야. 그거 징역형이야. 선거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비난하는 글을 달면 그거 징역형이에요. 선거법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세. 명예훼손은 보통 뭐 한 300만 원 정도 벌금 내면 그걸로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 선거법은 징역형도 처해져.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악플을 달거나 허위 사실로 비방하시면 안 돼요. 예.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데 방제를 바꾸셔야 할 듯. 어그로 같은데 미국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자 사드 비용 얘기할까요 이제? 예. 자 이제 사드 비용 얘기할까요? 사드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사드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드 한 대당 약 4조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사드 한 대당 약 4조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어.
그래서 그 4조 원 중에 미국이 절반을 대고 우리나라가 절반을 댄다. 그게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야. 그거 이미 작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예. 그 사드 한 대를 설치하는데 4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그랬어. 그래서 그 돈의 절반을 미국이 내고, 예. 그 다음에 절반을 우리가 내는 거야. 어이없죠.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는 게 무슨 토지, 예. 우리가 무슨 토지 구입하고 이런 돈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야. 뭐 10억 달러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사드 비용의 절반을 우리더러 내라는 거야. 그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이번에, 예, 자, 지금 한겨레에서 기사가 났는데, 그, 미국에서 비용을 내기로 했다? 그건 누구의 말이니? 어디서 나온 말이야? 미국에서 전액 낸다는 말 어디서 나왔어? 자, 트럼프 본색, 한국의 사드 비용 1조 1,300억 요구,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밝혀. 한미 FTA 끔찍하다. 재협상이나 종결할 것이다. 북한과 큰 충돌 가능성 있지만 외교해법을 선호한다. 시진핑이 열심히 일한다. 김정은은 이성적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게 27일에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떠넘긴 셈이다. 국방부가 아니라고 했음. 자, 그러면 트럼프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지금 트럼프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국방부가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 트럼프가 거짓말했다고 했어요? 찾아봐. 지금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가 거짓말했다 그랬어? 자, 한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뭘까요? 예, 한번 또 봅시다. 이게 트럼프가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야. 미 사드 풀자마자 한국 돈 내라 파문. 국방부 소파를 따를 것. 결국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 비용이 늘어날 것. 예. 국방부가 28일 사드 체계의 미군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측이 부담하길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서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소파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지하고 기반시설, 이 땅값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고 그게 10억 달러 정도 든다는 거지. 그리고 사드 체계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낸다. 롯데가 준 거 아니에요. 롯데가 준 거 아니야. 지금 국방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남양주에 1,몇백억짜리 땅을 남양주에 있는 1,몇백억짜리 땅하고 아니야 얼마짜리 땅이지? 남양주에 있는 성주보다 훨씬 비싼 땅하고 성주 땅을 바꾼 거야. 맞교환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땅, 1,몇백억 하는 그 땅값을 우리 세금으로 낸 거지.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는 건, 지금 이제 이게 골프장이잖아. 이걸 사드용으로 고치는 비용도 우리가 낸다는 얘기야. 기반시설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예. 사드 반대는 종북 세력의 외침일 뿐이다. 그래. 종북 세력 열심히 찾아다녀. 가서 박근혜한테 이 종북 세력아 가서 욕을 해봐. 예.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소파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땅값을 내는 거야. 우리가 땅값과 기반시설 뭐 주변에 주변 정리하고 무엇보다 뭐도 내줘야 되냐면 우리 세금으로 그 성주 그 소성리 앞에 있는 일반 민간인들 이주시켜야 되잖아. 그 이주 비용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야. 그 소성리 일대 주민들의 이주 비용도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소파 규정이라니까. 그게 소파 규정이야. 여기 나와 있잖아.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그게 그 말이야.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 예. 사드 자체는 미국이 지금 고물이잖아, 그거. 더 이상 사용 안 하기로 한 고물은 미국이 내고,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 부지, 그 롯데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골프장에서 2km 이내에 지금 그 100몇십 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7km 이내에 10,000몇천 명이 살아.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돈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조란 얘기 또 어디서 나왔어? 10조는 모르는 얘기예요? 10억 불 얘기가 뭐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사드가 소파 위반이래요. 소파 협정 위반. 소파가 뭐냐면 한미 행정협정 위반이래. 사드가 한미 행정협정 위반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서 미군의 기지를 설치할 때는 미리 우리나라에서 과정을 밟아야 돼. 그래서 국회에 다 동의를 얻어야 돼. 국회 비준을 받아서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지만 부지를 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사드가 그걸 안 했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소파 위반이야. 한미 행정협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음 정부가 사드 빼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예, 다시 한번 기사 볼게요. 사드 부지 공여는 소파 위반. 국회 비준이 필수다. 예, 한미 간에 합의한 공여지에 성주는 제외. 국민 동의 없이 미국에 땅 퍼주나. 정부가 성주 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헌법은 물론 한미 간의 각종 협정마저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드 배치와 무관하게 공여 자체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것 정작 무기보다 부지인 셈이다. 27일 국방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성주 골프장 공여를 위한 한미 공동 환경평가 절차가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간 진행됐다. 소파의 하위 규정으로 2003년에 체결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작성한 기초환경정보를 토대로 JEAP가 진행됐다며 미군 측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이달 중순에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자, 그래서 부속서 A에 의거해서 환경조사를 마쳤다. 공여지는 소파 소관이다. 자, 미군의 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 치유 협의 절차를 규정한 부속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군이 쓰다가 돌려주는 땅, 그리고 이 미군에게 공공으로 빌려주는 그 땅에 대한 환경조사와 그 오염, 이 미군들이 그냥 그 땅에다 기름을 다 버려. 자기네 무기를 운영하고 그 무기에 기름이 남아있으면 무기를 못 쓰게 된대. 그래서 그 무기에 넣었던 연료를 그냥 땅에다 다 버린 거야. 그래서 미군 부대가 썼던 땅은 그 뭐 만 년 동안 쓸 수 없을 만큼 오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오염된 땅에 다른 나라들은 원상복귀 시키라는, 그 땅을 원상복귀 시키라는 협정을 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부속서에는 전달국이 BEI를 제공하되 취득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30일 과정인 1단계로 끝마치게 된다. 또 취득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가 제공했는데 미국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얘기를 하면 60일간 2단계 조사, 15일에 3단계 정보를 제공하고 검토해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군 기지 반환 시에 한국이 취득국 또는 공여 시에 전달국이 되는 것으로 이번 부지 공여가 철저하게 소파 규정에 따라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첫째로 중요한 건 소파 규정을 따르려고 했다는 얘기는 소파의 규정에 따라서 주고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1단계로 끝난 성주골프장에서 규정대로 지표 특성과 지하 시설물 지도, 시설물 이런 목록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다 이루어졌는데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공여지는 소파 소관이기 때문에 국내법인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국방부가 국내법에 준하는 평가서를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성주 골프장의 경우 소파가 규정하고 있는 공여 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한국의 영토에 관한 규정은 53년에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4조에 의거해서 66년에 체결된 뒤 91년과 2001년에 두 차례 개정된 소파다. SOFA 모두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서 국내법의 효력을 갖고 있다.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위 규범인 소파에는 미국은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모든 협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해 양 정부가 체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미합동위원회는 지난 2002년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을 맺은 뒤 같은 해 국회 비준의 동의를 받았다. LPP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반환할 춘천 캠프 페이지 등 28곳과 그에 따른 공여부지를 각각 부속서와 부속서 2에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미군에게 공여되는 땅에 대한 기록이 LPP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다? 성주가 없다는 거야. 여기에는 지금 성주가 없다. 따라서 이 밖에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 부지를 공여하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서 LPP를 개정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 명단에 성주가 없기 때문에 이 소파에 따라서 미군 기지를 주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한미 양측은 지난 2004년에 반환 예정 기지와 공여지를 일부 변경하는 LPP 개정 협정을 맺은 뒤 또다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다. 당시 LPP 개정 협정에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김송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국 측인 리언 라포트, 게리 알 트렉슬러 이런 애들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부속서 1의 반환 예정 기지는 34곳으로 늘어나고 부속서 2의 공여지는 9곳으로 제한됐다. 같은 해 국회에서 비준된 용산기지 이전 협정도 마찬가지다. 기존 공여지에 포함되지 않은 평택으로의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 체결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지금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드 부지는 위법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성주 골프장 역시 LPP 개정이나 별도의 협정 체결을 통해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미군 기지가 들어설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국방부나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정작 중요한 공여지의 논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미군 기지 반환과 관여한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LPP와 YRP 뿐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지를 공여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 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조약 비준권을 명시한 헌법 60조나 정부의 영토 보전 의무를 못 박은 헌법 66조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성주 골프장 공여가 문제될 게 없다는 정부 논리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미군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미군이 원하면 국민 동의가 없어도 청와대나 여의도 어떤 땅이나 내주겠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네, 불법이래요. 예, 지금 이 사드 부지를 엊그저께 밤에 이 지랄한 거 요게 다 불법인 거야. 이걸 모두 주관한 게 김관진이야. 이거 김관진을요, 김관진을 나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고 봐.
이 김관진이 이런 짓을 한 이유는 하나, 뭔지를 찾아야 돼. 이건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놔야 돼, 이거. 대통령 없는 청와대에서 주인 행세, 김관진 사드 월권 논란, 대선 전에 사드 못 받기 진두지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을 지속하겠다. 백악관과 3월 이후에 전화협의만 4번, 안보 관련 대통령 보좌 역할 넘어 새 정부 부담될 현안까지 독자 결정, 차기 정부 12일 뒤에 들어서는데 사드 조기 배치는 명백한 선거 개입. 이거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김관진하고 황교안 얘네 이거 무기징역 때려야 된다고 봐요. 왜 난 무기징역을 해야 되냐면 김관진이 혹시나 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한 게 혹시라도 미국의 미국의 무기사업자들하고 뭔가 거래를 했을 수 있다. 라는 오해가 나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난 이거 철저히 이건 이 죄만으로도 우리 땅을 지 멋대로 이렇게 한 것만으로 난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죽기 전에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돼. 도대체 왜 이 지랄을 하냐고. 지가 대통령도 아니야. 사드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야. 왜 이 지랄을 했어? 이거 뭔가 무리가 있다는 거야. 미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얘가 뭔가 있어. 이거 조사해야 돼요. 김관진이 왜 이 지랄을 했는지 이거 조사해가지고 나는 얘 무기징역 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무기사업자들하고 아무 관계 없는지 밝혀내야 되고 평생 국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역할을 하는 놈들이 여러분 이제까지요. 그거 알죠? 박근혜 정부 초기에 김정은이가 남한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지랄을 했어. 그런데 그때 박근혜가 국방부 장관이라고 내세운 놈이 누구였냐면 외국 무기회사 브로커였다니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일했던 새끼들이 외국 무기회사의 브로커가 돼. 그래갖고 불필요한 무기를 사라고 지랄을 한다니까. 나는 얘는 출국 금지 조치부터 내리고 그리고 나는 이거 무기징역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구속시켜야 돼 이거. 이게 무기회사 브로커들로 많이 가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어저께 얘기 못한 내용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군대 수가 60만 대군이잖아. 뭐 60만에서 지금 이제 54만으로 줄이겠다라는 거잖아.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한 해 동안에 태어나는 남자가 50만이 안 돼. 그거 알죠? 지금 신생아 숫자가 1년에 태어나는 숫자가 50만이 안 돼. 작년에 몇 명 태어나는지 한번 봐봐. 문제는 뭐냐? 이제 군대를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군대를 많이 이제 군대를 많이 데리고 있는 거야. 그 중에 우리 군대의 70%인가 80%가 육군이에요. 그리고 공군하고 해군의 비중 굉장히 작아. 그러면 육군이 작년에 30만 명. 심각해. 그럼 육군을 왜 이렇게 많이 뽑느냐 하면 육군의 장성 숫자를 줄이지 않으려고. 육군의 별 숫자를 줄이지 않으려고 육군 수치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군대 가면 안 되는 애들,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애들도 강제로 군대로 다 데려가. 그래갖고 무슨 캠프에다 몰아 넣어놓고 빨간색 약을 계속 먹인다는 거야. 왜냐? 그것도 다 군인 숫자야. 그 캠프에 갇혀있는 애들도 다 군인 숫자인 거야. 그래서 군대 숫자를 그렇게 유지하는 거야. 그래야 별 달고 전역하면 로비스트가 된대요. 별 달고 그만두면 로비스트가 된대. 군대 갔다 온 애들은 알아. 무슨 캠프에 가둬두는 거. 그리고 그 빨간 약이 뭐냐 하면 강제로 군부대에서 몇 년 전까지 먹이던 약이래. 근데 그 약이 무슨 정신치료약이 아니야. 그 약을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살했을 때 얘가 정신 이상으로 자살했다. 얘가 무슨 총기 사고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또는 뭐 사고로 죽었을 때 얘가 정신 이상으로 자살했다라는 근거를 남기려고 그 약을 먹였다는 거야. 이건 누구의 말? 김광진 의원의 말이야. 전 의원. 김광진 전 의원이 군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야.
그래서 예, 이거 작년에 김광진 전 의원이 우리 방송에 와서 한 얘기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애들을 캠프에다 모아놓는데 탈영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애들 모아놓는 캠프래요. 예. 그 캠프에다가 모아놓고 있는데 지금 그 캠프에서 약을 안 주는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김광진 의원이 그 약 주는 문제를 지금 몇 년 동안 김광진 의원이 아니라 군 의문사 조사했던 누구였지? 군 의문사 조사했던 고상만이란 사람이 했던 얘기야. 빨간 약 얘기는 군 의문사 조사했던 고상만이란 사람이 우리 방송에 와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지난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린 캠프는 진짜 있어. 그린 캠프는 진짜 있고 관심사병들을 모아놓은 곳이 그린 캠프래요. 그리고 그 그린 캠프가 생기기 전에 그 빨간 약을 줬나봐. 일반 군인들한테 누가 와갖고 보는 앞에서 그 약을 먹으라고 시켰대. 그런데 그 약을 절대 먹지 마라. 왜냐면 그 약을 먹는 사람이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다 자살로 처리됐다는 거야.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방송. 그 고상만 조사관의 군 의문사 그 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좌우지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관심사병들은 군대 가면 안 되는 애들이야. 관심사병들은 예. 군대 가면 안 되는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을 군대로 보내는 거야. 이유가 뭐냐? 군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군인 숫자를 유지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야 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똥별들을 유지해야 얘네들이 별 달고 전역을 해서 무기회사나 방위산업체나 그 다음에 로비스트로 취업을 한대. 그래서 그 별을 달게 하려고 육군 숫자를 늘리는 거야. 그런데 유지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예요. 그러면 실제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군이 제일 많아야 돼. 해군이 제일 많아야 되고 현대전은 무엇보다 공군이 중요해. 그러면 공군하고 해군이 적어도 둘이 합쳐서 50% 이상이 돼야 정상인 거야. 다른 나라들 다 그렇대. 근데 우리나라만 육군 중심이야.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옛날에 김영삼 때 국방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분이 제보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한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차에서 포 쏘는 거 있잖아. 폭탄을 쏜 대포. 이 대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많아갖고 늘어놓을 수가 없대. 예. 그 대포를 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대요. 낮에는 200m 간격으로 떨어지고, 낮에는 100m 간격, 밤에는 200m 간격으로 떨어져야 된대. 그리고 반드시 일렬로 그걸 늘어놔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앞뒤로 있으면 자기 앞에 아군한테 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이 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포가 너무 많아서 일렬로 늘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늘어났냐? 예. 그게 전부 다 국방 비리인 거야. 방산 비리. 불필요한데 그걸 계속 샀대요. 예. 땅이 지금 우리나라가 요게 이렇게 가로로 좁잖아. 세로로 길고. 그래서 세로 가로로 늘어놓는 포를 다 늘어놓을 수가 없는데도 다 사들였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다 새 나간 돈이라는 거야. 막 비웃고 있는 너는 왜 비웃니? 대포라고 그래서? 대포라고 그래서 비웃는 거야? 미안해. 내가 공식적인 명칭을 몰랐어. 그래서 너는 명칭을 알면서도 이 내용을 몰랐잖아. 명칭만 알면 뭐해? 우리나라 국방 비리가 이렇게 많은 걸 몰랐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크크거려. 이 내용은요.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잠깐만. 블랙 좀 걸고. 국방개혁위원회라고, 김영삼 정부 때 국방개혁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방부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 국방 비리를
국방 비리들을 연구해가지고, 국방부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공군하고 해군을 늘려야 된다. 육군을 줄이고, 여러분 그거 알죠? 공군하고 해군은 시험 봐서 보는 거. 예. 우리 조카가 포병부대 출신이야. 이 공군하고 해군은요, 시험을 봐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봐야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육군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애들도 다 받아들이는 거야. 옛날 같으면 면제를 시켜야 될 애들까지 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인 숫자를 못 채우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지금 군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만기 전역을 해야 되는 애들한테 걔네들더러 월급을 주고 남으라고 그래. 그 공식 명칭이 뭐지? 병장 달고 이제 군대에서 나가야 되는데 전문하사. 걔네들더러 6개월에서 1년 동안 군대에 더 있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무슨 하사 월급을 줘. 예. 하사 월급을 주고 1년 동안 더 근무를 시켜. 그 이유가 뭐냐면 군인 숫자 유지하느라고. 예. 그것도 군인 숫자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똥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군인 얼마당 장군이 필요하다며. 그것 때문에 그 지랄들이래. 그게 다 낭비되는 돈인 거야. 그게 다 낭비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모아서 차라리 소수정예 모병제로 가자. 자, 군대에 가면 애들이 그러면 1년 내내 훈련할까요? 군인들이 1년 내내 훈련하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주로 뭐예요? 주변 농가에 가서 대민 봉사하고 눈 치우고 그리고 삽질하고. 삽질도 훈련이다. 그래서 삽질 막 하는 거 아니야. 제초 작업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훈련할 수 있는 시설에 비해서 군인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래. 그리고 이명박 때 삽질하는 민간인을 고용하겠다 그래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가 대통령 할까 별소리 다 한다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군인 숫자는 많고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을 오래 붙잡아 놓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야. 그래서 나온 얘기가 복무기간 단축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 군대마다 달라. 우린 훈련 진짜 많았어. 어디서 반말이야. 이 새끼가. 군대마다 다르단 말은 맞아요. 예, 군대마다 다르단 말이 맞는데 가령 우리 조카는 포병부대에 있다가 공병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공병들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포병부대는 포사격 훈련할 때만 출동을 하는데 공병부대는 다른 부대들이 훈련할 때 다 지원을 나간대. 공병부대가 뭐냐면 이제 뭐 임시 다리 놓기. 그거 알아요? 와, 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트럭 비슷한 데에서 막 이게 천천히 다리가 놓여져. 그럼 그 다리로 트럭도 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임시 다리도 놓고 이런 거 하는 데가 공병이래. 그래서 이런 공병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되게 많대요. 훈련이 되게 많아갖고 다른 부대가 훈련할 때마다 다 나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부대도 많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은 부대도 많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조카 말은 그랬어. 다리 펴지고 접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고.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우리 군부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전 세계에서 국방비로는 5위야. 전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은 5위인가 6인가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야. 다른 나라는 국방비를 대부분 해군이나 공군에다 쓰는데 우리나라는 디립다 육군에다만 쏟아붓고 있다는 거야.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육군 숫자를 줄이고 해군, 자 여러분 올해 꽃게 많이 먹고 있나요? 왜 꽃게 먹는 사람들이 없어? 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와가지고 꽃게를 다 잡아갔잖아. 꽃게를 다 잡아가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서해 바다에 그렇게 중국 어선들이 많이 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해경이 없어져서 그래. 해경이 줄어서.
그 해경이 왜 줄었냐? 이명박이 인력 감축한다고 해경을 줄였어. 그거 알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요, 소방관하고 해경을 줄였어요. 그래서 산불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각 지역에 소방관을 한 명씩만 두는 거야. 원래는 2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소방관 그 소방차 한 대 한 명씩만 두고 인원을 줄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느 한 군데 불나서 불 끌어가면 다른 데서 난 산불을 못 막는 거야. 그래서 그 산불이 잘 잡히질 않는 거고, 그 다음에 해경 숫자를 줄였어. 이명박 때. 그래가지고 중국 어선들이 서해 바다에서 그 지랄 연병을 한 거야. 산불도 이명박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통 산불이 어떻게 나는 거냐면 봄철에 그 논밭 주변을 태워. 그 논밭 주변에 있는 풀숲에 벌레들을 잡느라고 이렇게 봄에 그 한번 태운단 말이야. 그거를 관리를 못하면 산으로 번지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산으로 번지는 불들을 끌 수 있는 소방 요원들이 부족한 거야. 그게 이명박이 소방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명박이 줄인 게 또 있어. 철도 안전요원. 그러니까 철도 그 안전 점검하는 사람들,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들이 4-5명씩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그걸 또 다 줄여버렸어. 근데 이 철도의 안전요원이 왜 필요한지는 알죠? 그 철도의 안전요원들이 사실은 한 사람이 두들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듣는 거야. 근데 이 듣는 사람들 중에 제일 고참이 있고, 왕고는 가만히 듣기만 하고 투고가 두들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명이 배우는 거래. 그걸 배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리로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들으면 어디 나사가 풀린 줄 안다는 거야. 그래서 바퀴마다 두들기고 지나가는데, 아, 이게 나사가 지금 풀려있다, 이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 명이 다니는 건데, 그래야 그게 연결이 될 거 아니야. 배우고. 근데 이명박이 쓸데없이 몰려다닌다 그러면서 잘랐다니까? 그 인원을 감축해버렸어. 그런 다음에 뭐 했냐면 철도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장비나 이런 것들을 무자격 업체에서 싸다고 다 사들였어. 왜 다 그랬냐면 4대강 한다고 돈 모자라다고. 4대강 하는데 돈 모자라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 예. 그래갖고 요즘에 그 지하철이 계속 사고가 나는 거야. 지하철도 사고 나고 철도도 그 위험해진 거예요. 지하철 사고가 많아진 게 이명박 때문이야. 이명박 오세훈이가 다 민영화해버리면서, 그리고 돈을 아끼면서, 네. 좌우지간, 네, 그건 맞아요? 그럼 다른 걸 틀렸단 얘기야? 그건 맞아요, 그린키위. 다른 건 틀렸단 얘기야? 자, 하여간, 그리하여, 그게 진짜 맞다고? 아니, 또 그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지. 또 일반화에 오류 얘기하러 왔어? 꺼져. 예. 이거 다 뉴스에 나온 얘기야. 이명박 때 철도 안전요원 줄이고 죄 민영화하고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나는 거 이거 다 나온 얘기야. 자, 여러분,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4시 약속 있었는데. 네네. 자, 오늘 망치 부인이, 해준 얘기가, 혹시 오류가 있다면, 내가 군대를 못 가봤어. 내가 군대를 못 가봐가지고요.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틀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얘기는 근거를 가지고 반론을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주세요. 예?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숙지해서 진짜로 잘못된 거는 방송으로 바로잡고 개소리는 블랙할 테니까, 예, 시청자 의견란에 그 잘못된 내용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이제까지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다 뉴스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국방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에게 직접 우리가 생방송으로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한번 까보세요. 예, 그거 개소리를 했으면 블랙이고 진짜로 제가 잘못한 내용이면 고칠게요. 자, 푸틴이 아베한테 북핵 육자회담 재개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지금요, 육자회담이 우리 빼고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사이에,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육자회담을 만들자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저기, 아베하고 트럼프는 피해가고 싶은 거야. 왜? 육자회담이 되면 과거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다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미국의 무기 장사들은 국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아먹던 무기를 못 팔게 되는 거야. 그러니 얘네들이 지금 무슨 수를 쓰든지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예. 자, 전쟁 반대 평화 수호,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선포했어요. 예. 이 미국이 이번에 사드 배치 강행한 거 이걸로 역풍 불 거다. 너네 진짜 큰일을 당하게 될 거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드 배치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작년 7월에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드 배치 안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마도 소파 위반, 예, 소파 위반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자, 사드 배치 철회될 거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한반도의 육자회담이 이루어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반드시 한반도 평화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절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잘못된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이겨요? 일본을 이겨요? 이기기 어려운 상대하고 싸울 때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권 한번 바꾼다고 될 문제 아니에요. 70년 동안을 핏바라먹었던 놈들을 몰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저는 죽기 전에 이기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세요. 살기 싫다는 둥, 너무 힘들다는 둥, 엄살 떨지 마.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어. 그런데 죽을 때 폼나게 죽자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멋있게 싸우다 죽자고. 죽는 순간에 후회 없이 내 후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엄마는 아빠는 그때 이렇게 싸웠다. 내 자식들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 우린 이렇게 싸웠다라고. 그래서 절대 지지 말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못하고 죽으면 너희들이 이어서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한반도의 역사를 너희들의 손으로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그리고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쟁에 나섭시다. 아무나 적이라고 얘기하지 마. 망치 부인의 주적이 누구냐고? 너희 순진하고 무지한 너희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 뉴스들, 가짜 언론인들, 너희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팔아 표를 구걸하고 그걸로 지들의 검은 뱃속을 채웠던 더러운 정치인들. 그 중에는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도 있어. 그리고 한반도에도 그놈들의 한 패거리들이 살고 있어. 겉으로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뇌물 갖다 바치고 꿍짝꿍짝하는 새끼들. 그들이 모두 우리의 주적이야. 망치 부인의 주적이 누구냐고? 거짓과 무지가 주적이야. 나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내가 아는 것을 모두 알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갈 겁니다. 특정 후보 언급해서 블랙이야. 대한민국의 올바른 진실을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망치부인의 투쟁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발적으로 업과 이거 뭐냐 아까 6,000명 넘게 보던데 업이 4,500이야. 1,500명 그냥 도망갔어. 너네 오늘 밤에 난처한 일을 겪을지어다. 예. 자발적으로 업과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후원 못하시는 분들 기죽을까봐 못한 건데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은 당당하게 소송비를 벌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풍행국님, 여비곤님, 이제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이죠. 양현리님, 참세상님, 베티고양이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외에 안경유인님까지 그 이외의 분들은 모두 고소 대상입니다. 예,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후원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요. 특별한 일 없으면 일요일 저녁 9시?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요일 저녁 9시. 만약에 내일 이것들이 또 오늘 밤부터 뻘짓거리 하면 내일 또 생방송 확 해버릴 거야. 내일은 하루 종일 모바일 방송 할게요. 모바일 방송 수치를 못 채워가지고. 자, 여러분,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